서식처 복원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요. 새들이 실제로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고 또 그 환경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지 그런 구체적인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그 물새들한테 아주 중요한 저습지,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그 과정도 좀 단계별로 분석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중요하죠. 그럼 어떤 서식지를 만들까 고민하기 전에 먼저 그 새들한테 뭐가 진짜 필수적인지 그걸 알아야겠죠. 마치 집 지을 때 누가 살지 생각하는 것처럼요. 어떤 생태적인 특성들을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 질문이죠. 어떤 새를 우리가 보고 싶은가? 또 그 새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걸 알아야 하는데요. 크게 보면 한 4가지 핵심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가지요. 네, 첫 번째는 뭐 당연하겠지만 먹이 자원입니다. 아, 먹이. 그쵸? 네, 새들마다 먹는 게 워낙 다르잖아요. 어떤 애들은 씨앗이나 열매 먹고 다른 애들은 곤충이나 작은 동물을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원하려는 곳에 어떤 새가 오길 바라느냐에 따라서 1년 내내 다양한 먹이가 좀 꾸준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연중 꾸준히. 네, 예를 들어서 식물성 먹이다. 그러면 이제 도토리 열리는 참나무류 있잖아요. 네네. 아니면 새들이 좋아하는 뭐 팥배나무나 산딸기 같은 열매 맺는 나무들. 또 뭐 다양한 풀씨앗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 지역의 토종식물 위주로 다양하게 심어주는 게 좋고요. 아, 토종식물로요? 네. 그리고 동물성 모기를 생각하면 곤충이 많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일부러 죽은 나무나 낙엽 쌓인 곳 이런 걸 좀 남겨두는 게 도움이 돼요. 아, 일부러요? 네. 또 지렁이나 작은 파충류, 양서류 같은 애들이 살 수 있는 풀밭이나 작은 습지 이런 걸 같이 만들어주는 것도 효과적이고요. 이게 생각보다 그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렇군요. 먹이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닐 텐데요. 아무리 먹을 게 많아도 뭐 천적한테 쉽게 보이거나 알 낳고 새끼 키울 때가 마땅치 않으면 소용없을 거 아니에요. 안전한 은신처나 번식지 확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네. 단순히 먹이만 주는 게 아니라 새들이 좀 안심하고 쉬고 또 둥지를 틀 수 있는 공간, 이게 진짜 필수적이죠. 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뭐냐면 다층적 식생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다층적 구조요? 네. 그러니까 상상해보시면 키 큰 나무만 그냥 빽빽하게 있는 숲하고 키 큰 나무 아래 키 작은 나무나 떨기나무 같은 것들 있죠. 관목들. 네네. 그리고 바닥에는 또 풀들이 있고 이렇게 여러 층으로 된 숲. 어디가 더 다양한 공간을 제공할까요? 당연히 여러 층으로 된 곳이겠죠? 그렇죠. 새들마다 좋아하는 높이나 환경이 다 다른데 이런 다층 구조가 있어야 각기 다른 새들한테 숨을 곳도 주고 둥지 틀 자리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특히 그 고사목, 그러니까 죽은 나무요. 이게 의외로 되게 중요해요. 죽은 나무가요? 왜죠? 딱따구리가 보통 구멍을 파서 둥지로 쓰잖아요. 네. 근데 그 구멍을 나중에 다른 새들이나 작은 동물들이 또 재활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하. 마치 숲속에 있는 그 재활용 아파트 같은 거죠. 인기 많은. 재미있는 비유네요. 네. 그리고 물가에 우거진 덤불이나 갈대밭 같은 곳은 오리나 뭐 해오라기 같은 물새들한테는 포식자 피하고 새끼 키우는데 아주 그냥 소중한 공간이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아, 죽은 나무가 오히려 생명을 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흥미롭네요. 그리고 새들한테 물 환경 역시 빼놓을 순 없겠죠. 그냥 마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물은 뭐 모든 생명한테 필수적이잖아요. 새들도 물 마시고 또 목욕하면서 깃털 관리도 하고 더운 날엔 체온 조절도 하고요. 네. 근데 특히 물새들한테는 물이 그 이상이죠. 바로 생활터전이고 또 주된 먹이터니까요. 아, 그렇죠. 그래서 맑고 깨끗한 하천이나 연못, 저수지 같은 이런 물환경 자체가 다양한 새들을 불러 모으는 아주 강력한 유인책이 됩니다. 이런 건강한 물환경이 있을 때 그 지역 전체의 조류 다양성이 확 높아지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요즘처럼 막 개발 때문에 자연 서식지가 여기저기 잘리고 조각조각 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그냥 좋은 서식지 하나만 딱 만들어 놓는다고 해결될 것 같진 않아요. 새들이 거기까지 오고 가거나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연결성, 그러니까 이동 통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정확한 지적이세요. 서식지 파편화. 이게 현대 조류 보전에서는 진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서식지를 만들어도 그게 딱 고립돼 있으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끌어진 녹지들을 이어주는 생태 통로, 영어로 Ecological Corridor라고 하는데 이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생태 통로요? 네. 예를 들면 하천을 따라서 쭉 이어지는 녹지대라던가 도시에 있는 공원들을 연결하는 녹지축, 심지어는 잘 가꾸어진 가로수길조차도 새들한테는 중요한 이동 경로가 될 수 있어요. 아, 가로수길도요. 네, 이런 통로를 통해서 새들이 포식자 위협을 좀 덜 받으면서 안전하게 이동하고 또 새로운 먹이터를 찾고 짝도 찾고 그러면서 유전적인 다양성도 유지하고 영역을 넓혀갈 기회를 얻는 거죠. 네. 새들의 생존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 그러니까 먹이, 은신처, 물, 그리고 이동 통로까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서식지를 어떻게 만들고 또 개선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서식처 조성 기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이제 이론을 실전에 적용하는 단계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 땅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방법들을 좀 봐야겠죠.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게 바로 식생 복원입니다. 어떤 식물을 어떻게 심고 가꾸느냐, 이게 서식지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수 있거든요. 네, 식생, 첫 번째 원칙은 자생종 중심 식재예요. 자생종.
토종식물이요? 네, 그 지역 기후하고 토양에 오랫동안 적응해온 토종식물들을 우선적으로 심는 게 핵심입니다. 아까 먹이 자원으로 말씀드렸던 참나무류나 팥배나무, 산딸기처럼 그 지역 새들한테 익숙한 먹이와 쉼터를 제공하는 자생나무나 풀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거죠. 외래종이 가끔은 빨리 자라거나 화려해 보일 수도 있는데 생태계 안정성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생종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근데요, 자생종만 고집하는 게 항상 최선일까요? 예를 들어서 외래종 중에서도 새들이 아주 잘 먹는 열매가 있다고 하면 그걸 무조건 배제해야 하는 건지 약간 그 장단점이 궁금해지네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외래종 도입은 좀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한다? 네, 왜냐하면 어떤 외래종은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토종식물이 자라는 걸 방해하거나 그 식물에 의존하는 다른 곤충이나 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킬 수도 있거든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나 특정 목적하에 관리되는 외래종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복원 원칙은 자생종 중심으로 해서 생태계 본연의 구조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은 자생종이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기법은 아까 말씀드린 다층 구조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복층림 조성입니다. 복층림? 네, 단순히 키 큰 나무만 줄지어 심는 게 아니고 큰 나무, 교목, 작은 나무, 아교목, 떨기나무, 관목, 그리고 바닥의 풀, 초본들이 같이 어우러지도록 다양한 높이와 형태의 식물을 섞어 심는 거죠. 이렇게 숲이 좀 입체적인 구조를 가질 때 서식 공간의 질이 훨씬 높아지고 더 많은 종류의 새들이 자기 필요에 맞는 공간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다양한 새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외로 중요할 수 있는 게 초지 조성이에요. 초지요? 풀밭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모든 새가 숲을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종달이나 꽁 같은 새들은 탁 트인 풀밭 환경을 더 좋아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복원지역 전체를 다 숲으로 만들기보다는 일부 구역은 나무 없이 풀밭으로 남겨두거나 만들어서 좀 다양한 서식 환경을 모자이크처럼 제공하는 것이 전체적인 조류 다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생 복원만큼이나 아까 물 환경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물웅덩이 파는 것 이상으로 수환경 조성에는 어떤 구체적인 기법들이 있을까요? 아까 깊이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물 환경 조성에도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생물 서식처, 즉 비오톱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비오톱? 네, 꼭 거창한 호수나 강이 아니더라도 새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연못이나 습지, 심지어는 마르지 않는 웅덩이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작은 물 공간 하나가 의외로 다양한 생명들한테는 중요한 오아시스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연못이나 습지를 만들 때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수심 다양화입니다. 이게 물새 종류에 따라서 좋아하는 물 깊이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아, 그렇죠. 다 다르겠죠. 네, 예를 들어서 물가르마 걸어다니면서 먹이 찾는 도요새나 물떼새 종류는 발목 깊이 정도, 아주 얕은 물을 좋아해요. 네. 반면에 오리 종류 중 일부는 물속으로 잠수해서 먹이를 찾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 곳이 필요하죠. 그래서 인공습지를 설계할 때는 가장자리는 얕게 만들고 중앙으로 갈수록 점차 깊어지게 이렇게 다양한 수심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자연적인 연못처럼요. 가장자리는 얕게, 중앙은 깊게. 네. 그리고 또 습지 안에 섬과 모래톱 조성도 아주 효과적인 기법이에요. 아, 인공섬 같은 거요? 네, 물 한가운데 흙을 쌓아서 작은 인공섬을 만들거나 물이 얕아지면서 드러나는 모래톱 같은 공간을 만들어주면 무태 사는 포식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새들이 안심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또 둥지를 틀고 번식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연 환경 자체를 복원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이미 훼손이 심한 곳에서는 당장 도움을 줄 다른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새집 같은 인공 구조물 설치는 어떤 효과가 있고 혹시 주의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 네, 맞아요. 자연 서식 환경이 충분히 회복되기 전까지 또는 특정 요소가 좀 부족할 때 보조적인 수단으로 인공 구조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적인 수단으로?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인공 둥지 상자죠. 아, 새집. 네, 특히 오래된 나무가 부족해서 딱따구리 구멍 같은 자연적인 둥지토가 부족한 도심공원이나 새로 만든 숲에 설치하면 새들의 번식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유치하고 싶은 새의 크기에 맞는 둥지 상자 크기하고 입구 구멍 크기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크기가 중요하군요? 네, 너무 크거나 작으면 엉뚱한 새가 이용하거나 아예 외면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횃대 설치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횃대요? 네, 매나 황조롱이 같은 맹금류나 떼까치처럼 주변을 살피면서 사냥하는 새들은 탁 트인 곳에서 주변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높은 지점을 좋아하거든요. 아, 이런 새들을 위해서 개방된 공간에 인공적으로 높은 나무 기둥이나 장대 같은 걸 설치해주면 새들이 앉아서 쉬거나 사냥감을 찾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맹금류를 위한 거군요. 네, 마지막으로 급이터나 급수대도 언급할 수는 있겠네요. 겨울철 폭설 등으로 먹이가 정말 극단적으로 부족한 특정 시기에 한시적으로 먹이나 물을 줘서 새들의 생존을 도울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방법은 정말 신중해야 해요. 자칫하면 특정 종한테만 유리하게 작용해서 종 간의 경쟁 구도를 좀 왜곡시킬 수도 있고 또 많은 새들이 모이면서 질병이 퍼지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급히터나 급수대는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그것도 전문가 조언을 받아서 제한적으로 또 위생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지 건강한 서식지 자체를 만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봤는데 특히 물새들에게는 저습지가 아주 핵심적인 서식처로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저습지를 효과적으로 만들고 관리하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성공적인 저습지 조성을 위해서는 어떤 좀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저습지 조성은 그냥 땅 파고 물 대는 그런 토목공사가 아니고요. 생태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인데 크게 보면 한 4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4단계? 네. 1단계는 목표 설정 및 부지 선정입니다. 모든 보건 사업의 시작이죠. 우리가 어떤 새들을 여기로 오게 하고 싶은가, 즉 핵심 목표종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목표종 설정. 네. 예를 들어서 오리나 기러기 같은 큰 물새를 위한 깊은 물과 넓은 공간을 만들 건지, 아니면 도요새나 물대새처럼 얕은 물가를 좋아하는 작은 새들을 위해서 갯벌 같은 습지를 만들 건지, 이거에 따라서 설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목표가 명확해지면 그 다음은 최적의 부지를 찾는 분석 과정입니다. 만들려는 곳의 원래 지형, 물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나가는지, 이 숨은 조건, 토양의 성질, 그리고 주변 숲이나 하천 같은 다른 생태계하고 연결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가장 적합한 장소를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목표와 대상지가 정해졌군요. 그럼 이제 실제 땅을 디자인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설계 및 시공 단계로 넘어가겠네요. 이때는 어떤 점들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나요? 아까 말씀하신 그 수심 다양화 같은 것들이 포함되겠군요. 그렇습니다. 2단계가 바로 그 과정이죠. 1단계에서 정한 목표종의 생태적인 요구에 맞춰서 구체적인 수심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요새나 물대새를 유인하려면 갯벌처럼 넓고 얕은 수심, 한 0에서 20cm 정도요. 네, 아주 얕게. 네. 그리고 잠수하는 오리 종류를 위해서는 1m 이상 되는 깊은 수심을 같이 만드는 식으로 수심 구배를 다양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지형 설계에 있어서도 그냥 평탄하게 만들기보다는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좀 유도하고 작은 웅덩이나 물골 같은 다양한 미세서식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굴곡을 주거나 높낮이를 조절합니다. 또 물새들이 물가로 쉽게 드나들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물과 무시 만나는 가장자리는 완만한 경사로 처리하는 게 좋고요. 완만한 경사. 네, 식생 도입 역시 핵심 설계 요소입니다. 물을 정화하는 능력이 뛰어나면서 새들한테 은신처나 먹이를 제공하는 수생식물이들, 예를 들면 갈대, 부들, 줄, 마름 같은 식물들을 적절한 위치와 밀도로 심어줍니다. 이런 식물들이 저습지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기능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구성원들이죠. 저습지를 다 만들고 식물까지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두면 물이 마르거나 너무 많아지거나 혹은 오염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문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게 3단계인가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3단계, 수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저습지는 살아 숨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물의 양과 질을 계속 관리해야 하거든요. 네,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군요. 핵심은 수위 조절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자연적인 계절 변화를 좀 따라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많은 물새들이 번식하는 봄철에는 알이나 새끼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비교적 안정적인 수위를 유지해주고요. 아, 번식기에는 안정적으로? 네. 그리고 먹이 찾아서 이동하는 철새들이 많이 오는 가을에는 얕은 곳에 먹이가 좀 풍부하게 드러나도록 수위를 약간 낮추는 방식으로 인위적인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의 유입량과 유출량을 조절할 수 있는 수문이나 댐 같은 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수질 관리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주변 농경지에서 흘러드는 농약이나 비료, 생활하수 같은 오염원이 저습지로 들어오지 않도록 완충지대를 두거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2단계에서 심은 수생식물들이 잘 자라게 해서 자연적인 정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깨끗한 물 없이는 건강한 저습지 생태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설계도 잘했고 시공도 끝났고 물관리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적인 저습지 복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더 결정적인 단계가 남아있나요? 여기서 멈추면 사실 절반의 성공에 그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놓치기 쉬운 단계가 바로 4단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입니다. 아, 마지막 단계군요. 모니터링과 유지관리. 네, 복원은 단 한 번의 건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살아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습지를 만든 후에 우리가 목표했던 새들이 실제로 얼마나 찾아오는지, 그 종류와 개체수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심었던 식물들은 잘 자리를 잡았는지, 수질은 계속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관찰하고 데이터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 모니터링 결과가 있어야만 우리가 만든 저습지가 의도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혹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를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꾸준한 관찰과 기록. 그리고 생태계 교란종 관리는 정말 지속적인 과제입니다. 저습지는 특히 황소개구리, 베스, 블루길 같은 외래 포식자나 가시박, 단풍잎 돼지풀처럼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 식물이 들어오기 쉬운 환경이에요. 아, 맞아요. 골칫거리죠. 네, 이런 교란종들이 초기에 들어와서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발견 즉시 제거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주기적인 개선 작업, 이걸 이제 적응 관리라고 하는데요. 이걸 해야 합니다. 적응 관리. 네,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해 보니까 특정 물새를 위한 쉼터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작은 인공섬을 추가로 만들어준다거나 물 흐름이 좀 막히는 구간이 있다면 정비해주는 식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상태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관리 방식을 계속 조정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한 번 만든 서식지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제 기능을 다하고 진정한 복원의 성공을 이루는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만드는 것보다 잘 가꾸고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